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갈라진 국민 여론을 녹여내는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하여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정치 세력이 빅딜을 하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지배구조를 좀 선진화하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고 지금 바로 진영 대립을 극복한 연합 정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계층에게 양보를 설득하는 차원 높은 정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특별대담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진행을 맡은 최윤영입니다. 국민통합 너무나 절실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또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일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실타래처럼 엉킨 갈등 구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동안 수많은 리더들과 전문가들은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역시 정치에 있다. 그 대전제를 필두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 9월 국민통합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의미 있는 내용과 지혜들이 모였는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익숙한 국회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시죠. 이번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경제통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최운열 전 의원께서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를 대표해서 장지연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이 거의 최초이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 갖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자신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저는 이렇게 한 공화국이라고 보여지지를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분열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확증 편향을 가진 국민들도 상당히 많고 네. 남의 말을 듣질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돼 가지고는 정말 이 앞날이 참 암담한데 네. 그래서 하여튼 박병석 의장께서 제일 절박한 게 국민 통합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여야 이렇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좀 골고루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아마 이런 시도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나름대로 하여튼 그걸 모아서 이렇게 얼마 전에 그런 제언을 했는데 뭐 결국은 이거를 이제 그 실천할 곳은 국회인데 여기서 제언을 그래서 얼마나 말들 들을지 모르겠네요. 가장 합쳐지기 어려운 곳이 또 국회가 아닌가 예. 싶고요. 요즘 같은 네. 때는. 요즘 여의도에서 또 경제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경제통으로 정말 거침없이 소신을 밝히는 분으로 또 아주 유명하셔서 이번에 경제분과 활약 굉장할 거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경제분과 회의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의원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민생의 문제. 그건 결국은 경제 문제인데 정치 쪽에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제 한계에 와 있다. 네. 그런 아주 절박한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갈등이 심한데 구체적으로 어느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갈등 비용이 GDP의 27%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3만 불 정도면 우리가 갈등 구조만 해소하면 지금 한 4만 5천 불 시대에 와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 실제 생활에 결정적으로 지금 위해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갈등의 구조다. 이걸 풀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회가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어떤 이게 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떠셔서 이렇게 그 결과물 나온 거에 많이 만족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임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논의해본 게 처음이라서요. 네. 되게 의미 있었고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도 많이들 여러 번 만났어요. 정말 사회분과는 회의를 19번이나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실무진들도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셨을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거의 한 7개월의 아주 긴 여정을 지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 15일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 보고서 채택까지 어떤 과정, 어떤 활동이 있었고 또 한 분씩 분과별로 대의제는 어떤 것들이었고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서부터 먼저. 어이구 뭐 사회분과는 19번씩 했다는데 이게 좀 부끄럽네요. 저희는 몇 번 하셨어요? 10번 했어요. 10번 하고 중간에 한번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 방송사하고 같이 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고 예. 그래가지고 그 나온 제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근데 19번씩 했다니까 좀 부끄럽네요.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뭐 그 이제 주로 이제 현 국회에다가 한 제안이니까. 네. 근데 뭐 지금 대선 때문에 정신 없잖아요. 뭐 듣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 나가고 나면 아마 눈여겨서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게 지금의 이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가장 불비례성이 심한 게 대통령 아니에요? 네. 승자 독식. 예, 승자 독식이고 이건 한 100의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 나라를 다 움직이잖아요. 뭐 대법원장, 뭐 헌재 소장과 사법부까지 입법부, 사법부 다 주무르는 게 대통령 그 제인데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지금 이 완전 단순 다수 대표적으로 한 승자 독식. 뭐 이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는 정말 그 앞날이 없다, 희망이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죠, 지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비율대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데 아마 합의를 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경제분과는 어땠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한 전문가 1,800명을 상대로 지금 우리나라 갈등 구조가 왜 발생하는지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정치의 책임이 한 80%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한 30%.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3대 의제하고 9개 이제 과제를 도출해가지고 쭉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와서 발표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이제 찾아가 보았는데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이번에 한번 열심히 참여하고 토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사회분과는 어땠습니까? 네, 저희 사회분과는 의제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조금 좀 쉽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정치 경제보다 주제가 좀 브로드해서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어서 어떤 구조로 가져갈까 하다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균열선들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걸 기반으로 해서 네. 그 위에 지나치게 증폭되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메커니즘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주목을 하고 거기에까지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솔루션을 한번 내보자 이런 큰 구도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문제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분과에서 정리된 이야기 좀 자세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정치분과가 주목한 대의제는 이제 국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버려지는 의견 없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부분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부터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될 수 있게 뭐 하자는 건데 지금의 이 선거제도도 저거 그때 민정당이 야밤에 한밤중에 단독 처리한 법안이에요. 소선거구제라는 게. 네. 근데 그때 뭐 비화가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당선될 때 소수점까지 몇 프로로 된다는 걸 갤럽이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갤럽에서 총선 여론조사를 하니까는 소선거구로 가면은 거의 200석 가까운 의석을 민정당이 얻는다 이런 걸 나오니까 야밤중에 그냥 단독 통과시킨 그 선거제도가 지금까지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변화는 확실히 필요하네요. 필요하죠. 예. 지금 뭐 그동안의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찍었던 표의 50%는 사표로 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중심제하고 얽혀가지고 가령 야당은 그래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뭐 같이 행정부 견제할 건 견제하고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는데 이 백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지금 사실 의회는 거기에 비해 거의 힘이 없는 기구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면은 딱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 뺏어오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게 지금의 이 제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협치보다는 5년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회는 그 다음 대통령 권력을 뺏어오기 위한 그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네. 뭐 이런 식이 반복되는 그 국회가 돼가지고 네. 참 앞날이 참 암담하죠. 경제도 사회도 다 그 5년 주기의 정치 변화에 예.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리고 지금 양당이 아니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일당 이당이 아닌 데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태계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이 다양화 됐냐고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여러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의 이 단순 다수 대표제, 이 소선거구제는 좀 안 된다. 이 양당만이 그 생존이 가능한 이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총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에서 도입했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원래 이제 취지는 그 비례성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네. 그 천벌받을 짓들을 했잖아요. 무슨 위성정당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저거는 빨리 뜯어 고쳐야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 최은열 의원님도 이제 그 현재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례대표제로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소선거구제 그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 의정 활동을 가만히 보면 대개 이제 지역구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지방자치제 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은 그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자기가 출마해서 또 안 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빨리 좀 개선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하고 이제 비례대표를 봤을 때 지역구 한 반, 비례대표 반에서 비례대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서 국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면 훨씬 정치의 품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네. 있도록. 유 위원장님, 그 공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권은요. 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저야 정치를 좀 오래 일찍 시작해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소위 그 삼김 시대에 비하면은 그땐 총재 그 뭐 이거 일본말 써도 되는지 몰라도 오야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최고였다. 그러니까 공천권이 총재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정도로 네. 뭐 대장 마음. 그런 정도로 그냥 뭐 막 하향식인데 비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상향식으로 뭐 다 경선을 시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중앙당 특히 당 지도부 그 총선 때 당 지도부가 너무 이 공천에 관여하는 거는 더 좀 축소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다만 단서 하나 달자고 그러면 네. 이 정치 불신이 또 심하다 보니까 뭐 말하자면 좀 신인 뭐 이런 사람들을 또는 정치 소외층 뭐 청년도 그렇고 네. 뭐 여성은 이미 이제 법으로도 어느 정도 저게 좀 조금은 정착이 돼가는 편이지만 근데 영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상향식으로만 해라. 그럼 영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현역 의원이 경선하면 다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에겐 적어도 그 좀 영입할 수 있는 그 룸은 좀 줘야 될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야말로 좀 공정하게 행사되고 최소한에 그치고 나머지는 다 상향식으로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칠 필요는 있죠.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보면 바깥에서 얘기가 참 괜찮은 친구가 여의도만 가면 사람이 변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기 소신 발언도 못하고 눈치나 보고 그건 결국은 공천의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특히 초선들 와서 보면은 소신껏 자기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당 지도부가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가 다음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눈치를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다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천의 문제도 완전히 미국식의 뭐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로 갈 수는 없을지라도 밑으로부터의 공천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두 분 우려대로 조금 더 논의가 더 깊이 들어가서 충분히 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헌이 그럼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건 개헌을 통해서만이 지금의 그렇죠. 이 권력 구조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거제도야 개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없죠.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진 다음 날부터 다음에 이제 뺏어오자 이래가지고 대통령 먹기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5년 동안. 5년 동안. 이래가지고 의회가 제 기능을 하겠어요. 전적으로 공감인데요. 저도 우리 보통 대통령 선거 해보면 투표율이 한 65% 전후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대개 이제 2파전이니까 하면 45% 정도 득표하면 당선됩니다. 그럼 전체 국민의 30%가 안 돼요. 전체 국민의 30% 지지도 받지도 못한 사람이 권력은 100% 행세를 하다 보니까 협치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의도가. 그래서 이제 국회가 원래 갈등을 모아서 용광로처럼 녹여내야 될 곳이 국회인데 우리나라 국회는 이곳 자체가 갈등의 진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87년 헌법 체계의 병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권력 구조로 가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될 화개장터가 돼야 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예,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사회분과에서도 네.
우리 사회가 이 편가르기 각종 아까 말씀하신 뭐 다양한 그 그룹들 말씀하셨는데 네. 편가르기와 진영화 이런 것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런 대통령제하고 어떤 게 선이고 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상호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이 소위 반정치주의,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뭐 이렇게 심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우리가 최고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유력한 여야 후보들이 전부 국회의원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오래 경륜을 닦은 거는 저 오랫동안 국민 녹이나 축낸 그런 취급을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 정서니까 유력 후보들이 다 정치에 얼마 전에 입문한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고 그런 네.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의회가 우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정화 조치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좀 권력을 분산하는 뭐 이런 제도로 가야 되겠죠. 그 중앙일보가 한 조사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높은 한 60% 가까운. 그렇게 나왔어요. 네, 지금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가요. 대통령제 그냥 유지하자는 건 뭐 10몇 %밖에 안 되고 내각제 하자는 것도 아직은 이제 19% 뭐 이렇고. 왜 그럴까요? 여의도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러지. 아무리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도 의원들보다는 나을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사회 지도층에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결해 가야지. 끊임없이 지금 논의가 계속되면 결국 국민들도 좀 더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네. 대안으로 제시된 그림이 뭔지 이렇게 명확하게 공유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안이 뭔지 어떤 아니,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네. 그것도 또한 뭐 국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개헌을 하려면 이제 국민 투표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내년 3월 9일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보고 너 헌정특위 구성해서 하라고 그 한들 잘 맥히지 않을 거라는 건 뭐 현실론이고 네. 결국 양 유력 그 후보들이 정해지면 네. 그분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이렇게 낼 수 있게 그래서 천상 다음 대통령이 뭐 취임해가지고 네. 바로 개헌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 빠른 대안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헌정특위 구성 제안하셨는데 어떤 과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근데 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지 하나만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헌정특위라는 게 이제 대충은 개헌특위하고 정치개혁특위 그걸 이제 헌정특위라고 한 건데 한쪽에서는 선거제도 여야 간에 논의에 들어가 어떻게 하면 가령 그 다당제가 가능한 이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갈 거냐 그건 뭐 지금 의원들이 결국은 그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면 전 여러 가지 그 안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은 하여간 이제 국회의원은 월급도 안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그 국회에 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이를테면 영국의 그 독립의회윤리국이라고 입사라고 하는 데서 의원들의 세비, 보좌관 수, 뭐 또 그다음에 징계 문제 이걸 다 거기서 다루게 맡겼어요. 외부 전문가 그 그룹에. 좀 우리 국회의원들도 과감하게 그건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걸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뭐 그 의원들도 들어가고 외부도 참여하는데 하여튼 그 윤리특위가 아무 역할 지금 몇 년째 단 한 명 징계받은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맡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잘한다
좀 박수 칠 일을 네. 좀 국회가 좀 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 높여야 지금 말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가능한 토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예, 예. 자, 이번에는 경제분과에서 도출된 제언 내용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최 의원님, 경제분과가 주목한 대의제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양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지표상으로 보면. 또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한 그렇게 우량한 나라가 드뭅니다. 근세사에서. 그런데 이제 질적인 지표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경제 성장에도 이제 성장 동력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든지 노인 빈곤율이 OECD 가입국에 가장 높은 나라든지 자살률도 제일 높고 그렇죠. 청년 실업률도 높고 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제 한계에 와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사회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네. 전통적인 사회 갈등의 그 지점, 네, 균열선 이런 거는 계층 간의 갈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부 갈등 이런 거일 수 있는데 뭐 세대 간의 소득 격차나 자산 격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 가고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가고 젠더 간 갈등으로 가고 이렇게 다양한 그 균열선들이 생기는 과정으로 확대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쭉 살펴보신 바로 한국 사회가 어떤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우리가 1인당 GDP 한 3만 불 정도 됐지만 이런 정도에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4만 불, 5만 불, 6만 불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이 계속 좀 엔진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 동력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그다음에 경제는 성장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성장의 과실이 내 삶의 질과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또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정한 경쟁의 풍토가 안 되고 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대기업의 그 경제력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심한 문제는 부의 양극화의 원인이 제일 큰 게 이제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 네. 이런 시장이 또 제대로 작동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양극화도 또 심해지고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의 갈등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을 좀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한데 인식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네. 두 분은 보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부분의 수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아이고 박사님 계신 데서 뭐 공주 앞에서 저보고 문자 쓰라고 하나. 저쪽에 네, 박사님한테. 그럼 장 박사님. 아니 저도 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뭐 트리거가 뭐냐 이런 어려운 질문에는 저는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네.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지금 그 공정의 문제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지금 국민통합하고 연관지어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정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의제인데 그 단순한 의제가 아니다. 네. 쉽게 달성할 수도 없거니와 도대체 공정이 뭐냐라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국민 통합이 안 될걸요. 동의가 서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부동산 문제 말씀하시는데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문제가 너무나도 큰 그 사회 문제로까지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논의가 오갔고 대책으로 또 제시됐던 건 어떤 것들인지요? 확실한 답이 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논의할 때 정부가 너무 의지가 강하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정책적인 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네. 시장에 실패가 왔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수정할 수는 있어도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가구로 보면 가구 수는 또 한 5만 가구 이상이 늘었더라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적정한 공급이 뒷받침이 되어야 해결이 될 텐데 공급에 대한 이슈는 생각 안 하고 수요 억제하는 정책만 계속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가격은 폭등하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학교에 있다가 여의도 와 보니까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 관료들의 머릿속에서 공급하면 신도시 같은 개발해서 새로 집 짓는 것을 공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앞으로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적게 나는데 신도시 자꾸 개발하면 15년, 20년 후에는 큰 사회적인 재앙이 됩니다. 저게. 일본이 지금 그걸 겪고 있거든요. 도시 공동화에서 예, 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고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면 돼요. 용적률도 좀 높여주면서 공급의 문제를 거기서 찾는 게 하나가 답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의 문제 제일 큰 건 제가 보기에는 매입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팔기도 쉽지 않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쉽게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공급량입니다. 그것만 풀어줘도 시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질문하지 말라 그러셔서 제가 자꾸 망설여지는데 유 위원장님 너무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건 없다는 데는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나요? 저 국회의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교류가 많으시잖아요. 지금 저희도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 입장으로 역지사지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입법에서 지금 해놨는데 전혀 네. 작동이 안 되거든요. 네. 부작용만 더 생기고. 아니 법을 너무 많이 만든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우리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는 법 없이 돌아가는 사회가 제일 선진국입니다. 네. 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이 여러 가지 행태를 법으로 옥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입법이 활성화된 다음에 공회라고 할 만큼 입법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또 국회 사무총장을 네. 했으니까 예. 한 말씀은 드려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의회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입법량은 100배가 넘어요. 매 1년 하여튼 이건 참 언론 탓이 큰데 네. 뭐 입법왕 또 지역신문 가면은 우리 도내 의원 중에 누가 가장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 제대로 된 법안 저는 4년 중에 한 두세 건만 해도 그거 훌륭한 국회의원이라고 봐요. 근데 좀 이런 풍족을 조금씩은 요새 이제 언론들도 좀 자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입법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입법 내용이 뭐였냐, 뭐만 어쩌고 한 거를 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생기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저 법안 발의 많이 한 게 뭐 잘난 국회의원인 것처럼 하는 이 풍조는 좀 심각하고 오히려 그 의원이 낸 법안이 과연 우리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럼 질적으로 좀 분석하고 전 좀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언론 탓이네요, 이건. 그 언론 탓이 커요. 반성하겠습니다. 예. 저도 관련해서 뭐 한 말씀 보태면 네.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딱 올려놓고 보면요. 그게 한쪽 면에서 보면 주거의 문제고요. 또 옆에서 보면 이거는 자산의 문제잖아요. 좀 구별해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 자산의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보더라도 이게 막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면서 이미 진입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그것이 또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는 데서도 이 자선 가격의 그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사실 선진국에서도 자산이 우리보다 격차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처분 소득에. 그래서 내가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국민들이 그 정도의 그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싫긴 하지만 매우 싫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회보장제도는 재분배거든요. 네. 누군가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소득 분포하고 자산 분포가 이게 같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소득 분포의 기준으로 해서 그 세금을 걷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걸 다시 재분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 거를 갖다가 일하지 않지만 자산이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는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은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렇죠. 상황을. 그래서 다른 제도, 부동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제도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자산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아마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임금 격차, 고용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정리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장 의원님이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더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 경제분과에서는 그 격차가 이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에 따라서 너무나 이렇게 격차가 심하고 한 달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받는 근로자가 8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아마 노동시장에서 양극화의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제정된 법이잖아요. 1953년도요. 예. 예. 그 당시 9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만든 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지. 네. 플랫폼 경제가 보편화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도 앞으로는 뭐 일상화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우리 사회분과에서 더 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의원님도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다들 어려운 과제인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말씀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중구조, 두 개의 구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이것도 있고 기업 규모도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요인이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 둘 다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서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된다면 누군가 돈을 좀 더 받고 누군가 좀 덜 받아도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더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시장에서 임금을 적게 받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있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서 이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기회까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얽혀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한 번 잘못된 발을 들여놓은 내지는 불리한 자리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그 여파가 너무 길게 오래 간다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오랜 수건 사업인 이유는 또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핵심적인 고리를 찾아내는 그런 시도,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노동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나
또 사회 보장 이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재정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재정은 진짜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 아니면 아직은 안심해도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우리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2020년 기준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한 40% 정도 되니까 미국이 거의 100%, 일본은 200%가 넘고 그런 절대적인 비율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나 문제는 이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 동안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 우리가 엄청 빨라요.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문제다. 코비드 19 겪으면서 굉장히 매년 그냥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법으로도 재정 준칙 같은 걸 좀 제정을 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 60% 넘지 않게 한다든지 또 통합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 이상 가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룰 세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바인딩이 되면 함부로 못 올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고 팬데믹 상황이라서 굉장히 1년에 뭐 몇십 조씩 늘어나는 걸 이해는 되지만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굉장히 재정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재정 구조조정, 세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세출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시기가 왔다.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이슈라는 걸 저희들이 많이 논의했습니다. 네. 그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촉구를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일부의 정당에서는 무조건 규제를 풀려고 그럽니다. 규제 완화, 모든 것.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정당은 거기에 오는 부작용 때문에 그것도 막아요. 그 두 세력이 완전 팽팽히 대결해서 가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그 제가 양당 원내대표실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 두 서로를 딜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규제 빅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정 상설 합의체 같은 곳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법안 중에서 특별히 논쟁거리가 없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도 좀 추려서 경제 성장 동력을 좀 키우는 데 이용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위원회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유 위원장님 잘 될까요? 아니 근데 대통령 선거 지면 그날부터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었든 간에 네. 그 대통령이 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이제 우리 경제도 제대로 가고 정치도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대통령이 망해야 다음에 우리한테 집권 기회가 오는데 그 하부의 정치가 잘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 제도 가지고는 좀 망해야 다음에 정권이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다. 아니 지금 이 제도가 그걸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제의 이 예, 폐단이 예. 어쨌든 간에 없어져야 뭔가 논의도 그렇죠. 되고 합의도 예. 되고 타협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분과에서 도출된 제언 내용 살펴볼 텐데요. 사회분과가 주목한 대의제는 어떤 거였나요? 사회분과는 이렇게 커다란 의제를 하나를 꼽기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 분과예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지점들에서 요즘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계층 간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또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봤고요. 네. 그런 거 이외에도 세상이 좀 디지털화되고 뭐 이런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갈등도 또 벌어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디지털 격차라든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배제되고 고립되어서 어디서 나 아파라는 소리도 못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거라든가 그런 갈등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갈등들을 사실은 완화시키고 해소해줘야 되는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주목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언론, 교육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고 그런 식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아, 네, 정말로 논의가 컸고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정치 갈등, 경제 갈등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심각합니까? 역대 이랬던 적이 없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 가장 심각하다고. 예. 객관적인 지표를 본다는 게 사실 조금 제약이 많고 한계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사회 갈등 수준은 우리나라는 한 4위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 관리 역량은 27위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뉴노멀도 말씀을 하셨고 사회적 갈등 양상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네.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갈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앞서서도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회 구조가 이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와는 달리 이제 사실 제자리 걸음 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전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회가 되다 보면 세대 간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고요. 네. 주어진 파일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공정에 대한 그 관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세대 안에서도 젠더 갈등 불거지고 막 이런 양상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양상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도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갈등인데요. 기존 산업 구조와 시스템 하에서 먼저 활동하고 있던 부문이 있는데 새로운 혁신 그래갖고 기술이 달라지고 하면서 도입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분야하고 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갈등도 우리가 정말 무시하지 못할 갈등입니다. 혁신도 갈등의 원인이 굉장히 될 수 있군요. 첨예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타다 같은 거 들어오면은 기존에 택시 운전하시던 분들이 그걸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그런 새로운 양상의 갈등일 겁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네. 그게 이제 얘기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의 진보가 빠르잖아요. 네. 기술의 진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의 진보로 해서 피해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해자를 생각하고 기술의 진보를 막을 건가? 그건 우리가 갈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전향적으로 수용하되 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 영역이 해결해야 될 과제죠, 사실.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가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주는 수밖에 없게 되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갈등은 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가 그래도 어쨌든 책임을 지고 네. 나서야 될 문제죠. 근데 지금의 이 제도하에서는 그게 전혀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참 앞날이 이대로 가서는 지금의 이 정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참 암담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갈등을 풀어나가려면 대화나 소통이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게 다양한 주제들을 조목조목 살폈지만 최종적인 결론 부분에 가서는 좀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동 분야는 뭐 이중구조나 양극화 이런 문제 심각한 상황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그 연공에 따른 임금 체계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그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으로서는 이제 직무급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쉽지 않아요. 이거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 떠들었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 복지의 체계의 변화, 사회복지제도를 전면적인 개혁을 하면서 같이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생태계를 대중소기업 간의 동맹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제도, 요 세 가지를 같이 연결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야 정부가 연합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지 될 문제라서 국회가 책임을 지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가운데 그 해답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공감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위원장님, 이 모든 문제를 풀려면 다시 정치로 돌아가야 되네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문과에서 큰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문제는 경제야, 답은 정치야. 네. 그게 정답인 이게 거죠. 결론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정치권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들으면서 했습니다. 예, 국회는 국민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고 제대로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저도 또 개인적으로 갖게 되네요. 큰 틀에서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해주셨고 앞으로 정치권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이제 밝혀주셨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나 국민들에게나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로 삼김 시대에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60하고 이제 87년에 이 지금 직선제 대통령이 처음 뽑혔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치렀잖아요. 우리 60하고 체제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가 88년, 89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지역구 의원들 지역에 나가잖아요. 전부 사진 찍자고 그러고 악수 못해서 인기인들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 그땐 지역의 맹주들이 이제 그 일로 삼김이 지역 맹주였고 뭐 지역구도에 의해서 여소야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갈등이 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처리가 돼요. 노태우 대통령이 원래 50 중간 평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네. 그럼 중간 평가는 신임을 다시 한번 묻는다는데 엄청난 갈등이 야기됐는데 그걸 소위 그 일로 삼김 간에 중간 평가도 거기서 뭐 50 청문회를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어디 유배를 보내고 누구는 정계 은퇴를 시키고 원내 총무간에 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의회에서 원내 총무들 간에 다 합의로 처리를 하니까 그동안 군사정권 하에서 뭐 이건 완전히 뭐 야당은 그 제도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무슨 유정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쪽이 압도적인 의석 가지고 있었고 이쪽은 그저 투쟁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야, 국회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90년에 3당 합당이 되면서 민의와는 정반대되는 그 거대 여당을 출범시키면서부터 깨졌는데 그러기 전에 여소야대 2년간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상적인 국회상을 받을 거예요. 아, 국회가 있으니까 참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저기서 다 해결이 되는. 그 지금이라도 절대적인 지금 과반을 그 지지를 받는 정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뭐 180석 가까이 했다고 그러지만 지난번에 50% 못 받았잖아요. 무지하게 과대대표된 거 아닙니까? 원래 49%면은 한 140 몇 석 가져야 정상인 거고 지금 지난 총선에 망했다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 쪽도 41%면 120 몇 석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서 그 절대 과반 정당이 없으면 뭐 지금 이 대통령제 하에서라도 이 국회에서 모든 걸 합의해서 합의의 정치가 되는 거죠. 네. 그 2년간 88년, 89년에 저는 국회를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로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이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앞으로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이제 져야지. 선두에 서셔서 뒷방 늙으니까 뭐. 헌정특위에서 좀 그런 일들을 그렇죠. 좀 책임지고 예. 추진했으면 어떠세요, 최 의원님? 종합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요. 전적으로 공감이고 저도 와서 보니까 이 대화가 없어요, 여야 간에.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지금 아까 all or nothing.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이 정치 구조 때문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틀을 바꾸는 게 모든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냉전 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냉전 중입니다. 사회분과는요? 네, 지금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 구도나 뭐 선거제도 이런 게 어떤 모습을 가져가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뭐 제가 대안이 있거나 어떤 입장이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통합은 모든 국민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인데 그게 통합된 상황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대표되는구나. 어떤 기제를 통해서든 내 생각이 전달이 되고 대표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저는 그게 국민 통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대화라는 것도 가끔 이제 얘기가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것도 저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국민들이 그 대화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대표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능감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데는 그래도 국회고 이 정치권이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대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번 나와주셔서 나눠주신 요 얘기만 국회에서 좀 잘 받아들이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또 한 번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3분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관용과 소통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그 문제의 정점이 있는 곳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국회 정치권의 모습이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바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회복하는 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할 것인가,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시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겠죠. 국민 통합을 위한 재연의 결과물이 그 든든한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회방송 특별대담 국민 통합을 위한 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